당신들이 나에게 해준 게 뭔데 왜 이제 와서 나를 사랑하는 척을 해? 여보세요? 네, 빨리 와주세요. 그날 밤 나는 아이를 집 밖으로 내보냈다. 비가 쏟아지는 여름밤이었다. 마당에 서서 나는 경찰차의 붉은 불빛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구급차 안에는 남편이 실려 있었다. 의식은 있었지만 머리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집안을 돌아봤다. 깨진 유리컵, 넘어진 식탁, 벽에 박힌 구멍, 그리고 거실 한가운데 떨어진 골프채. 경찰관이 내게 물었다. 어머니, 아드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아들이라는 단어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30분 전만 해도 나는 그 아이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다. 제발, 제발 그만해. 엄마가 잘못했어. 하지만 아이는 멈추지 않았다. 아이의 눈에는 분노만 가득했다. 그 눈빛을 나는 알고 있었다. 처음 그 아이를 만났을 때도 똑같은 눈빛이었다. 15년 전 나는 입양기관에서 그 아이를 처음 봤다. 6살 작고 말랐던 아이.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던 아이. 상담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 아이는 좀 특별한 케이스예요. 적응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괜찮다고 했다. 나는 할 수 있다고, 사랑으로 충분하다고 믿었다. 그리고 그날이 왔다. 아이를 처음 집으로 데려온 날. 남편은 회사를 일찍 나왔다. 나는 아침부터 아이가 좋아할 만한 음식을 준비했다. 미역국, 불고기, 계란찜. 아이 방에는 새 이불과 책상을 들여놨다. 현관문이 열리고 상담사와 함께 아이가 들어왔다.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준혁아, 여기가 내 집이야.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집안을 둘러볼 뿐이었다. 남편이 웃으며 다가갔다. 아빠야. 앞으로 우리 잘 지내보자. 그때 아이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아빠 아니잖아요. 남편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다. 나는 얼른 끼어들었다. 준혁아, 배고프지? 엄마가 맛있는 거 많이 해놨어. 엄마도 아니잖아요. 그 말에 나는 할 말을 잃었다. 6살 아이의 목소리는 너무 차가웠다. 상담사가 미안하다는 듯 웃으며 말했다.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천천히 마음을 열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15년이 시작됐다. 처음 1년은 그나마 괜찮았다. 아니, 괜찮은 척 했다는 게 맞다. 준혁이는 말이 없었다. 밥을 먹어도 학교에 가도 TV를 봐도 표정이 없었다. 밤에는 자주 악몽을 꿨다.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곤 했다. 엄마. 엄마. 처음엔 나를 부르는 줄 알았다. 하지만 아니었다. 아이는 친엄마를 찾고 있었다. 나는 그때마다 아이를 안아줬다. 등을 토닥이며 괜찮다고 속삭였다. 하지만 준혁이는 내 품에서 뻣뻣하게 굳어있기만 했다. 그래도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사랑하면 변할 거라고 믿었다. 그런데 초등학교 3학년 때 첫 번째 사건이 일어났다. 담임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다. 어머니 준혁이가 친구를 때렸습니다. 병원에 가야 할 정도로요. 나는 황급히 학교로 달려갔다. 교무실에서 준혁이를 봤다. 왜 그랬어? 왜 친구를 때린 거야? 준혁이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말 좀 해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참 후에야 아이가 입을 열었다. 그 애가 저한테 입양하라고 했어요. 가슴이 철렁했다. 나는 준혁이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다. 그래도 때리면 안 되지. 말로 해야지. 말로 하면 뭐해요? 어차피 전 버려진 애잖아요. 그 말에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조용했다. 준혁이는 창밖만 바라봤다. 그날 밤 남편과 이야기를 나눴다. 여보,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요? 잘못한 게 아니야.
시간이 필요한 거지. 얼마나요?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해요? 남편도 대답하지 못했다. 그로부터 5년이 더 흘렀다. 준혁이는 중학생이 됐다. 그리고 집안의 분위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다. 준혁이는 말수가 더 줄었다. 방문을 닫고 나오지 않는 날이 많아졌다.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횟수도 늘었다. 싸움, 결석, 지각. 나는 상담 선생님을 찾아갔다. 준혁이는 분노 조절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정신과 상담을 시작했다. 하지만 준혁이는 가기를 거부했다. 전 미친놈 아니에요.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저 때문에 집안이 불편하니까 병원에 보내려는 거 아니에요? 말문이 막혔다. 부정할 수 없었으니까. 그날 밤 경찰은 아이를 데리고 갔다. 나는 그것을 막지 않았다. 15년 동안 가족으로 살았던 아이를, 내가 엄마라고 불렀던 그 아이를 내 손으로 보낸 것이다. 사람들은 물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하지만 그들은 모른다. 사랑만으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걸. 이건 한 엄마의 고백이다. 입양한 아들을 포기한 엄마의 이야기. 그리고 그 선택이 옳았는지 지금도 나는 모르겠다. 준혁이가 고등학생이 되던 해 나는 남편과 함께 전라북도 작은 읍내로 내려왔다. 서울에서의 삶이 너무 빠듯했다. 남편은 정년퇴직을 했고 나는 작은 식당을 열기로 했다. 시골이면 준혁이에게도 좋을 거라고 생각했다. 사람도 적고 조용하고 새로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준혁아, 우리 시골로 가자. 공기도 좋고 학교도 작아서 내가 편할 거야. 준혁이는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전학 첫날 나는 담임 선생님께 사정을 말씀드렸다. 선생님, 저희 아이가 입양아예요. 좀 예민한 편이니까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이해한다며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 몇 달은 괜찮았다. 준혁이는 학교에 잘 다녔고 큰 문제도 없었다. 식당 일도 바빠서 나는 준혁이를 자주 보지 못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주방에 서 있었다. 남편이 가끔 말했다. 준혁이 요즘 표정이 안 좋던데. 학교에서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사춘기잖아요. 원래 그런 거예요. 나는 그렇게 넘겼다. 그런데 어느 날 집에 돌아왔는데 거실이 엉망이었다. 소파가 뒤집혀 있고 TV가 깨져 있었다. 남편은 거실 한쪽에 앉아 있었다. 무슨 일이에요? 남편이 힘없이 대답했다. 준혁이가 화를 냈어. 왜요? 무슨 일로? 그냥 밥 먹으라고 했는데 갑자기. 나는 준혁이 방으로 갔다. 문을 두드렸다. 준혁아, 엄마야. 문 좀 열어줄래? 대답이 없었다. 준혁아, 무슨 일 있으면 말해. 엄마가 들어줄게. 그제야 문이 열렸다. 준혁이는 눈이 충혈돼 있었다. 왜 저한테 자꾸 밥 먹으라고 해요? 응? 그게 배고플까봐. 전 배고프지 않아요. 왜 자꾸 신경 쓰는 척해요? 신경 쓰는 척이 아니라 진짜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 준혁이가 비웃었다. 걱정? 진짜 걱정이면 왜 저를 데려온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야? 아무도 안 원하는 애를 데려와서 착한 사람 코스프레 하는 거 아니에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준혁아, 그런 말 하지 마. 엄마는 정말. 엄마 아니라니까요. 준혁이가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 방문을 쾅 닫아버렸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울었다. 그 이후로 집안 분위기는 더 나빠졌다. 준혁이는 학교를 자주 빠지기 시작했다. 아침에 나간다고 해놓고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었다. 물건도 사라졌다. 처음엔 작은 것들이었다. 식당 카운터에 놔둔 10,000원짜리, 남편 지갑에서 몇 장. 나는 모르는 척했다. 그냥 용돈이 필요했겠거니 생각했다. 하지만 점점 금액이 커졌다.
식당 매출금에서 10만 원이 사라졌다. 남편이 말했다. 준혁이한테 물어봐야 해.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 센 거예요. 당신도 알잖아. 준혁이가 가져간 거. 나는 고개를 저었다. 증거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해요? 우리 아이를 도둑 취급하는 거예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다. 당신이 너무 눈 감아주는 거야. 이건 사춘기가 아니야. 뭔가 잘못되고 있어. 나는 듣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다. 보호자이십니까? 학생이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쳐서요. 머릿속이 하얘졌다. 경찰서로 달려갔다. 준혁이는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준혁아, 준혁이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편의점 주인이 말했다. CCTV에 다 찍혔어요. 라면이랑 과자 음료수까지 가방에 넣고 나가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다 배상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나는 물었다. 왜 그랬어? 돈이 필요하면 엄마한테 말하지. 준혁이가 대답했다. 그냥 재미있어서요. 뭐? 물건 훔치는 게 재미있어요. 들키지 않으면 기분 좋고. 나는 말문이 막혔다. 준혁아, 그건 나쁜 거야. 다시는 하면 안 돼. 왜요? 어차피 전 나쁜 애잖아요. 버려진 애니까. 그런 말 하지 마. 나는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 후회했다. 준혁이는 창밖만 바라봤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이 물었다. 무슨 일이야?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남편이 준혁이를 불렀다. 준혁아, 아빠랑 이야기 좀 하자. 싫어요. 이건 내 인생의 중요한 문제야.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 준혁이가 비웃었다. 제 인생이 뭐가 중요해요. 어차피 원하지도 않은 인생인데. 남편의 얼굴이 굳었다. 그만해. 우리가 너한테 얼마나 많은 걸 해줬는데. 해준 거요. 전 부탁한 적 없는데요. 준혁아, 그냥 내버려 두세요. 어차피 저 곧 나갈 거예요. 준혁이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남편과 나는 거실에 앉아 한참을 말없이 있었다. 여보, 남편이 조용히 말했다. 이건 우리 능력 밖이야. 무슨 소리예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해. 상담도 다시 받아야 하고 어쩌면 뭐요? 남편이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알고 있었다. 남편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하지만 나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준혁이 방문 앞에 서 있었다.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나는 문을 두드리지 않았다. 그저 서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생각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어디서부터 틀어진 걸까? 사랑으로 충분하다고 믿었는데 왜 준혁이는 나에게 마음을 열지 않는 걸까? 대답은 없었다. 그 사건 이후 나는 잠을 잘 수 없었다. 눈을 감으면 준혁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치던 그 무표정한 얼굴. 밤마다 뒤척이다가 새벽 4시쯤 되면 포기하고 일어났다. 남편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다. 병원 가봐. 수면제라도 받아와.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한 것 뿐이에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식당 일을 하다가도 갑자기 어지러웠다. 손님 주문을 받다가 멍하니 서 있기도 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아, 네. 죄송합니다. 정신을 차리면 손님이 이미 나간 뒤였다. 준혁이는 점점 더 집에 없는 시간이 많아졌다. 학교가 끝나도 집에 오지 않았다. 밤 10시, 11시에 들어오기 일쑤였다. 어디 갔다 와? 그냥 돌아다녔어요. 누구랑? 혼자요. 더 이상 물을 수가 없었다. 준혁이의 눈빛이 너무 차가웠으니까. 어느 날 밤 나는 준혁이 방 앞을 지나다가 멈췄다. 안에서 소리가 들렸다. 준혁이가 누군가와 대화하는 것 같았다. 그래,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귀를 기울였다.
하지만 다른 사람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웃기지? 가족이래. 가족이 뭔데? 준혁이 혼자 중얼거리고 있었다. 등골이 오싹했다. 문을 두드렸다. 준혁아, 괜찮아? 안에서 갑자기 조용해졌다. 괜찮아요. 자요. 나는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다음 날 학교에서 또 전화가 왔다. 어머니, 준혁이가 수업 중에 교실을 나갔습니다. 선생님이 말려도 듣지 않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다. 손이 떨렸다. 그날 저녁 준혁이를 불러 앉혔다. 학교에서 전화 왔어. 준혁이는 대답 없이 핸드폰만 만지작거렸다. 엄마 말 듣고 있어? 들어요. 그럼 대답을 해야지. 왜 수업 시간에 나간 거야? 답답해서요. 답답하다고 그냥 나가면 어떡해? 선생님한테 양해를 구하든가. 준혁이가 핸드폰을 탁자에 내려놓으며 나를 쳐다봤다. 엄마는 왜 사는데요? 응? 왜 사는 거냐고요? 뭐가 재미있어서 사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말문이 막혔다. 그건 사는 게 원래 그런 거잖아. 원래? 누가 정한 거예요? 저는 안 그런데. 준혁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준혁이가 비웃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왜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요? 엄마도 답 모르잖아요. 그래도 엄마는 엄마 아니라니까요. 준혁이가 소리를 질렀다. 의자가 넘어갔다.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요. 저한테 엄마 노릇하지 말라고요.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준혁이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다. 남편이 부엌에서 나왔다. 괜찮아.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눈물만 흘렀다. 남편이 나를 안았다.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편도 대답하지 못했다. 며칠 후 식당에서 손님을 받고 있는데 갑자기 눈앞이 흐려졌다. 손에 들고 있던 접시가 바닥에 떨어졌다. 와장창 소리가 났다. 사장님, 직원이 달려왔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괜찮아요. 잠깐 어지러워서. 병원 가보세요. 요즘 안색이 너무 안 좋아요. 그날 저녁 남편과 함께 병원에 갔다. 의사가 물었다.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나 봐요. 네. 좀요. 수면은 잘 취하세요? 잘 못 자요. 자꾸 깨고. 의사가 처방전을 끊으며 말했다. 일단 수면제 드릴게요.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 좀 하셔야 해요. 이러다 큰일 납니다. 수면제를 먹고 그날 밤은 잘 잤다. 하지만 악몽을 꿨다. 준혁이가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표정 없는 얼굴로. 왜 저를 데려왔어요? 너를 사랑하니까. 거짓말. 준혁이가 다가왔다. 손에는 무언가가 들려 있었다. 거짓말쟁이. 비명을 지르며 깼다. 남편이 불을 켰다. 괜찮아. 악몽 꿨어. 나는 숨을 헐떡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준혁이가. 준혁이는 자고 있어. 걱정 마. 하지만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다. 그 이후로 나는 준혁이가 무서워지기 시작했다. 준혁이가 방에서 나올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준혁이 눈을 마주치는 게 겁났다. 이게 정상인가? 내 아이가 무섭다는 게 말이 되나? 하지만 부정할 수 없었다. 준혁이의 눈빛은 점점 더 공허해지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동네 슈퍼주인 아주머니가 식당으로 찾아왔다. 사장님, 죄송한데요. 왜요? 준혁이. 요즘 슈퍼에 자주 오는데 물건값을 안 내고 가는 것 같아요. 가슴이 철렁했다. CCTV 확인해 보셨어요? 그게 확실하진 않은데 과자 개수가 안 맞아서요.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해 보고 연락드릴게요. 아주머니가 돌아간 후 나는 주저앉았다. 또 시작됐다. 또 그날 밤 준혁이에게 물었다. 슈퍼에서 뭐 가져온 거 있어?
없어요. 거짓말하지 마. 아주머니가 말씀하셨어. 준혁이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증거 있어요. CCTV에 찍혔어요. 준혁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정말 전 안 했어요. 믿기 싫으면 말고요. 준혁이는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숨이 막혔다.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보이지 않았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사랑으로 충분하다고 믿었는데 왜 이렇게 된 걸까? 머릿속이 복잡했다.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다. 그때 남편이 나왔다. 들어와. 감기 걸려. 여보, 응. 우리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다. 나도 알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편이 대답 없이 나를 안았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그리고 며칠 후 그날 밤이 왔다. 장마가 시작된 지 일주일째였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다. 남편은 새벽 출근 때문에 일찍 잠들었다. 나는 수면제를 먹고 누웠다. 얼마나 잤을까? 갑자기 인기척에 잠이 깼다. 눈을 뜨니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누군가 서 있었다. 준혁이었다. 준혁아, 대답이 없었다. 준혁이는 그저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표정이 없었다. 눈빛도 공허했다. 설명할 수 없는 공포가 밀려왔다. 왜 그래? 준혁이가 한 걸음 다가왔다. 나는 벌떡 일어나 남편을 깨웠다. 여보, 일어나봐요. 남편이 부스스 일어났다. 왜 그래? 준혁이가 돌아보니 준혁이는 사라지고 없었다. 준혁이가 뭐? 방문 앞에 서 있었어요. 남편이 방문을 열고 밖을 봤다. 아무도 없는데. 분명히 있었어요. 저를 쳐다보고 있었다고요. 남편이 복도로 나갔다. 준혁이 방문을 열어봤다. 자고 있어. 준혁이 자고 있다고. 나는 이불을 꽉 움켜쥐었다. 손이 떨렸다. 악몽 꾼 거야. 약 먹어서 그런가 봐. 남편이 다시 누우며 말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악몽이 아니었다. 준혁이는 분명 거기 서 있었다. 나를 그런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그리고 이틀 후 진짜 그날 밤이 왔다. 그날 밤은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시작됐다. 남편은 새벽 출근 준비 때문에 일찍 잠들었다. 나는 수면제를 먹고 침대에 누웠다. 밤 11시쯤이었다. 거실에서 물소리가 들렸다. 준혁이가 물을 마시는 소리였다. 나는 눈을 감았다. 곧 조용해질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발소리가 멈추지 않았다. 복도를 왔다 갔다 하는 소리, 뭔가 뒤적이는 소리. 이상했다. 나는 일어나 방문을 열었다. 복도에 불이 켜져 있었다. 준혁이가 거실을 서성이고 있었다. 준혁아, 준혁이가 돌아봤다. 눈이 충혈돼 있었다. 왜 앉아? 잠이 안 와요. 그래도 이렇게 돌아다니면 그때 준혁이가 손에 든 걸 봤다. 남편 골프채였다. 그거 왜 들고 있어? 준혁이가 골프채를 내려다봤다. 그리고 나를 쳐다봤다. 그 눈빛, 등골이 오싹했다. 준혁아, 그거 내려놔. 왜요? 그냥 위험하잖아. 준혁이가 웃었다. 소름 끼치는 웃음이었다. 위험한 건 엄마잖아요. 뭐? 엄마가 위험해요. 저한테. 나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준혁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정신 좀 차려. 정신? 저 정신 멀쩡한데요. 준혁이가 한 걸음 다가왔다. 저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엄마가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야, 엄마는. 거짓말.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저를 괴롭힐 리 없어요. 준혁이가 소리를 질렀다. 나는 남편을 깨우려고 소리쳤다. 여보, 일어나요.
하지만 남편은 깨지 않았다. 준혁이가 거실 쪽으로 움직였다. 나는 뒤따라갔다. 준혁아, 제발 그거 내려놔. 우리 이야기 좀 하자. 이야기? 15년 동안 했잖아요. 이제 지겨워요. 준혁이가 골프채를 휘둘렀다. 거실 화병이 박살났다. 준혁아, 남편이 뛰쳐나왔다. 뭐 하는 거야? 남편이 준혁이에게 달려들었다. 골프채를 빼앗으려고 했다. 하지만 준혁이는 힘이 셌다. 남편을 밀쳐냈다. 아빠도 똑같아요. 착한 척하면서 저 귀찮아하잖아요.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너한테 얼마나. 남편이 다시 골프채를 잡으려 했다. 그 순간 준혁이가 골프채를 휘둘렀다. 남편 머리에 맞았다. 쿵 소리와 함께 남편이 쓰러졌다. 여보, 나는 비명을 질렀다. 남편 머리에서 피가 흘렀다. 준혁이는 그 자리에 서서 골프채를 들고 있었다. 멍한 표정으로. 나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다. 119죠. 사람이 다쳤어요. 빨리 와주세요. 준혁이가 골프채를 떨어뜨렸다. 그리고 현관문을 열고 뛰쳐나갔다. 준혁아, 하지만 준혁이는 돌아보지 않았다. 빗속으로 사라졌다. 구급차와 경찰이 동시에 도착했다. 남편은 구급차에 실렸다. 의식은 있었지만 계속 피가 났다. 경찰이 물었다. 어머니 아드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모르겠어요. 도망갔어요. 어느 쪽으로요? 저도 모르겠어요. 경찰이 무전기로 뭔가 지시했다. 나는 무너져 내렸다. 병원에서 남편은 응급치료를 받았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하지만 머리를 12바늘이나 꿰맸다. 의사가 말했다. 조금만 더 세게 맞았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남편이 침대에 누워 나를 쳐다봤다. 미안해요. 남편이 고개를 저었다. 당신 잘못 아니야. 하지만 나도 알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경찰이 병실로 들어왔다. 아드님을 찾았습니다. 어디서요? 읍내 폐가에서요. 신고 들어와서 갔더니 경찰이 말을 멈췄다. 준혁이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병원으로 오고 있습니다.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가슴이 철렁했다. 1시간 후 준혁이가 응급실로 실려왔다. 나는 달려갔다. 준혁이는 의식이 없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래져 있었다. 의사가 나를 막았다. 보호자이십니까? 네, 어머니예요. 준혁이가 왜 이래요? 약물을 복용한 것 같습니다. 지금 위세척 중이에요. 약물이요? 어떤 약인지는 확인 중인데 환각 증세가 심합니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준혁이가 약을 했다고? 언제부터? 어디서? 경찰이 다가왔다. 어머니 폐가에서 발견된 물품들입니다. 비닐봉지를 내밀었다. 안에는 작은 봉지들, 주사기, 라이터가 들어 있었다. 이게 준혁이 거예요? 현장에서 발견됐습니다. 나는 말문이 막혔다. 의사가 나왔다. 보호자분 잠깐 이야기 좀 하시죠. 진료실로 들어갔다. 의사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건 사랑의 문제가 아닙니다. 네? 치료의 문제예요. 아드님은 심각한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상담도 받았고 상담만으로는 안 됩니다. 약물 중독 폭력성 환각 증세. 이건 전문 시설에서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해요. 눈물이 흘렀다.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의사가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 잘못이 아닙니다. 아드님이 가진 트라우마는 어머니 사랑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약물 치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신과 입원 치료. 최소 6개월에서 1년. 그렇게 오래요? 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족과 떨어져 있는 게 아드님한테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슴이 무너졌다. 제가
준혁이를 더 망친 건가요? 의사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사랑한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진짜 사랑일 수 있어요. 나는 한참을 울었다. 며칠 후 준혁이는 깨어났다. 나는 병실로 들어갔다. 준혁이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준혁아, 준혁이가 고개를 돌렸다. 눈에 생기가 없었다. 미안해요. 준혁이의 첫 마디였다. 아니야, 엄마가 미안해.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준혁이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머릿속에서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엄마 아빠를 미워하라고 다 부숴버리라고. 준혁아, 저도 엄마 아빠 좋아하고 싶어요. 근데 안 돼요. 자꾸 화가 나요. 나는 준혁이를 안았다. 준혁이는 내 품에서 울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엄마가 도와줄게. 우리 같이 이겨내자.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걸. 준혁이는 정신과 전문 치료 시설로 옮겨졌다. 경찰 조사 결과 준혁이는 6개월 전부터 동네 불량 청소년들과 어울렸다. 그들에게서 약을 받았고 환각 증세가 시작됐다. 담당 형사가 말했다. 어머니 아드님만 이런 게 아닙니다. 요즘 청소년 약물 중독이 심각해요. 그럼 준혁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호처분으로 치료시설에서 관리받게 됩니다. 최소 1년. 그 후에는요? 그건 아드님 상태를 봐야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집으로 돌아오니 텅 비어 있었다. 준혁이 방문을 열었다. 침대, 책상, 옷장. 모든 게 그대로였다. 하지만 준혁이는 없었다. 나는 침대에 앉아 한참을 울었다. 남편이 들어왔다. 괜찮아. 괜찮을 리가 없죠. 남편이 내 옆에 앉았다. 우리 잘한 걸까요? 남편이 대답 없이 나를 안았다. 창밖으로 비가 내렸다. 장마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로부터 30년이 흘렀다. 나는 여전히 이 작은 읍내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국을 끓이고 손님을 받고 설거지를 한다. 매일 똑같은 하루. 하지만 이제는 평온하다. 5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 준혁이 사건 이후 남편은 건강이 나빠졌다. 스트레스 때문이었다. 마지막 순간 남편이 내 손을 잡고 말했다. 당신 잘못 아니야. 우리 최선을 다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믿지 않았다. 지금도 가끔 생각한다. 내가 뭘 더 할 수 있었을까? 준혁이는 지금도 시설에 있다. 처음 1년은 정신과 치료시설에 있었다. 약물 중독 치료와 심리 치료를 받았다. 그 후 사회복귀시설로 옮겼다. 담당 상담사가 말했다. 준혁이가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 사람들과 대화도 하고 웃기도 해요. 그래요? 네. 어머니한테 전할 말이 있대요. 뭐라고 하던가요? 미안하다고. 그리고 고맙다고. 눈물이 났다. 한 달에 한 번 나는 시설을 찾아간다. 준혁이는 이제 40이 넘었다. 머리에 흰머리가 섞였다. 엄마, 준혁이가 나를 엄마라고 부른 건 10년 전부터였다. 처음 들었을 때 나는 울었다. 잘 지내? 네, 여기 사람들이 잘 챙겨줘요. 밥은 잘 먹고? 네, 걱정 마세요. 우리는 1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눈다. 준혁이는 이제 안정됐다. 약을 꾸준히 먹고 상담도 받는다. 하지만 시설 밖으로 나갈 수는 없다. 담당 의사가 말했다. 준혁이는 평생 관리가 필요합니다. 혼자서는 살 수 없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생각한다. 내가 준혁이를 포기한 게 맞을까? 아니면 준혁이를 살린 걸까? 아직도 모르겠다. 어느 날 동네 아주머니가 식당에 왔다. 사장님, 요즘도 아들 만나러 가세요. 네, 한 달에 한 번씩요. 참 대단하세요. 그래도 끝까지 버리지 않고. 나는 쓴 웃음을 지었다.
버렸죠. 제가 준혁이를 시설에 보낸 거잖아요. 그래도 그게 어디예요? 지금까지 돌보잖아요. 돌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미안해서요. 아주머니가 고개를 저었다. 사장님은 잘하셨어요. 그때 안 보냈으면 더 큰일 났을걸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저녁 식당 문을 닫고 혼자 앉아 있었다. 준혁이를 처음 만났던 날이 떠올랐다. 6살 작고 말랐던 아이. 나는 그 아이를 사랑할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틀렸다. 사랑만으로는 안 됐다. 핸드폰이 울렸다. 시설에서 온 문자였다. 어머니 준혁이가 오늘 그림을 그렸어요. 어머니 얼굴이래요. 사진 보내드릴게요. 사진이 왔다. 서툰 그림이었다. 하지만 웃는 얼굴이었다. 나는 한참을 그 그림을 바라봤다. 그리고 깨달았다. 내가 준혁이를 집에서 내보낸 건 포기가 아니었다. 준혁이가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준 거였다. 집에 있었다면 준혁이는 더 망가졌을 것이다. 나도 남편도 준혁이도 모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준혁이는 조금씩 나아졌다. 완전히 나은 건 아니지만 최소한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됐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 요즘 가끔 젊은 부부들이 식당에 온다. 사장님, 저희 입양 생각 중인데 조언 좀 해주세요. 나는 그럴 때마다 조심스럽게 말한다. 사랑만으로는 안 돼요. 준비가 필요해요. 무슨 준비요? 아이가 가진 상처를 감당할 준비. 그리고 필요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준비. 그럼 입양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요. 하대의 환상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다 해결된다는 환상. 부부는 고개를 끄덕인다. 하지만 나는 안다. 그들도 처음엔 나처럼 믿을 거라는 걸. 사랑이면 충분하다고. 그리고 언젠가 깨달을 것이다. 사랑에도 한계가 있다는 걸. 그걸 인정하는 게 진짜 사랑이라는 걸. 나는 그걸 너무 늦게 배웠다. 밤 집으로 돌아와 준혁이 방문을 열었다. 이제는 창고로 쓴다. 하지만 침대는 그대로 뒀다. 가끔 이 방에 앉아 있는다. 준혁이가 어렸을 때를 생각하며 엄마 아니잖아요. 그때 준혁이가 했던 말. 지금 생각하면 준혁이는 맞았다. 나는 엄마가 될 준비가 안 돼 있었다. 준혁이가 필요한 엄마가 되지 못했다. 하지만 그래도 나는 최선을 다했다. 실패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옳은 선택을 했다. 준혁이를 살렸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창밖으로 별이 보인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자주 하던 말이 생각난다. 우리 최선을 다했어. 이제야 그 말이 이해된다. 최선을 다했다고 해서 모든 게 잘 되는 건 아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나는 불을 끄고 방을 나왔다. 내일도 식당을 열어야 한다. 손님을 받고 밥을 하고 설거지를 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준혁이를 생각하며 내가 사랑했지만 지킬 수 없었던 아이를,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던 아이를 이제는 안다. 사랑에도 한계가 있다는 걸. 그리고 그 한계를 인정하는 것도 사랑이라는 걸. 나는 그걸 너무 늦게 배웠다. 하지만 배웠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세상에 남긴다. 누군가는 나보다 빨리 깨닫기를. 사랑만으로는 안 된다는 걸. 때로는 손을 놓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걸. 그렇게 이 이야기는 끝난다. 하지만 삶은 계속된다. 준혁이도 나도 각자의 자리에서